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제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 와치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오늘의 김도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에 이렇게 게스트가 오시니까 따뜻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와치독 저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어떻게 잘 이걸 해야 되나 차분히 하도록 걱정하지 하겠습니다. 마세요. 저는 철저히 준비하고 왔습니다. 잠시만요. 예. 진행을 할게요. 지난달 1월 27일이었습니다.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을 했고 이 관련해서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SNS상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두고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와치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무래도 좀 좋은 소리는 안 주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사본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다 잘 알고 있는 내부 인력이고요. 여러분께서 좀 두 분께서 많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오래된 주제이기도 하고 상당히 좀 반대가 좀 많은 뭐 이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월 2,500원씩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청취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아니면 우리 국민들께서 내고 계시는데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 김도연 기자. 네.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 찬반 여론이 계속 팽팽하게 좀 이어지고 있다고요?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찬반 여론이 팽팽하진 않죠. 팽팽하진 않죠. 네, 아무래도 그 기저에는 수신료를 국민들께서는 세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그 인상 KBS에서 인상해야 된다는 뭐 주장이라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K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월 2,500원을 월 3,840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게 KBS 인상안의 내용이었고요. 예. 그 이유로서 이제 가장 들고 있는 게 공적 책무 서비스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생각해도 KBS만이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분명 있습니다. 지역의 소식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콘텐츠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전 세계의 소식들 이런 공적 서비스와 콘텐츠를 그 KBS가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가뜩이나 코로나19 국면에서 재난 방송의 필요성은 너무나 중요해졌고요. 그 KBS의 인력이나 재원에 비춰보면 분명히 KBS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이 좀 아직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되는 입장은요? 반대되는 입장은 아무래도 이제 돈을 올린다. 이 정서에서 기반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 좀 언론계에서는 KBS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KBS 그 2,500원 중에 3%가 지금 EBS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KBS가 인상안을 지난 1월에 낼 때 5%로 올린다고 했는데 EBS 입장에서는 이 수신료 배분 비율도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파고 기자. 그 공영방송이잖아요. KBS가. 외국에도 공영방송이 있죠. 외국에 공영방송이 있고 외국에서도 그 공영방송의 돈이 전기세에서 나옵니다. 일단 저는 이 주제 전기요금, 전기요금에서 나오죠. 저는 일단 이 주제를 좀 약간 철저히 공부를 했는데 일단 반대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한국에서는 좀 약간 소비자 의식이 강해요. 특히 문화 콘텐츠라면 더더욱 강하거든요. 나 KBS 안 보는데 내가 이걸 왜 내야 돼라고 하시는 분 엄청 많아요. 그것보다 더 까다로운 거 말씀드릴게요. 2만 원 주고 마술 공연을 갔는데 마술사가 날아다니는데 야 거기 줄이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야, 2만 원 주고 줄 없이 날아다니는 사람을 볼 줄 알아요, 사람들이. 예.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는 반대를 맞을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전기세에서 전기요금에서 빼는 거에 대해서 외국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국이 제일 착해요. 고정 비율이 빠지거든요. 2,500원. 웬만한큼 나라에서 아마 과반수 이상은 비율이에요.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정액 요금이 아니고 비율로 나간다. 네, 비율로 나가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터키에서도 지금 그 공영 방송인 TRT인데 KBS 한국 TRT 터키인데 거기서 TRT에서 나오는 드라마에서 이 문제를 비판했어요. 네. 그 방송국 자기 내에서 나온 드라마로 이 문제를 비판을 했는데 이건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 결론적으로 국가가 뭐라 했냐면 그 국민이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콘텐츠냐면 예를 들면 한국으로 따지면 한일 축구 경기 그냥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무조건 공영 방송을 내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네 해서 이렇게 좀 약간 대통령 취임식이라든가 아니면 그 국가 대표가 가서 뭐라 하는 그런 행사들 있잖아요. 무조건 공영 방송이기 때문에 굳이 돈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들의 관심이 없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들, 공적인 책무들을 수용하는 방송사는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맞네, 우리는 돈을 내야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문자로 인정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정말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난 KBS 안 본다. 나 텔레비전 있기는 하지만 KBS 안 튼다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난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많이 보지. KBS를 유튜브에서 보는 거예요. 네, 막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KBS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요한 콘텐츠들, 그러니까 KBS가 민영 방송이나 상업 방송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공영방송의 역할이 만약에 지금보다 퇴색이 된다면 상업방송의 폭주를 사실상 견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어떠한 공적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걸 시청자들에게 방송할 때 상업방송도 그 공영성에 대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비교가 되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KBS가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그리고 명확한 홍보라고 홍보 아니면 설명 그리고 설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서 나는 KBS 그 공중파로 시청 안 하고 나는 그 케이블이나 유료 방송 통해서 보고 있다. 근데 나는 거기다가도 돈 내는데 케이블 방송 본다고 돈 내는데 왜 내가 시청 수신료까지 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계를 다시 돌려주고 그냥 일본 기계로 보면 되잖아요. 이거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KBS한테 어떻게 보면 국민이 돈을 내잖아요. 국민이 돈을 내면서 KBS에다가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내가 돈을 내잖아요. 우린 지금 국민으로서 다른 산업 방송국들에다가 손가락질 못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게인데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짜장면 가게에 가서 스파게티 왜 안 받냐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KBS에 국민들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제 보기에는 KBS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고 그 콘텐츠를 좀 더 늘리고 웹사이트에 있는 콘텐츠들 좀 더 잘 배치하고 이 계기로 좀 약간 좋은 일종의 공영 넷플릭스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수도 모르겠어요. 논의의 구조를 좀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논의의 구조를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KBS 수신료 얘기가 나오면 예를 들면 인건비 얘기가 나옵니다. KBS 고액 인건비. 요즘 뭐 억대 연봉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인건비 얘기가 나오면 KBS 입장에서는 이 인건비가 과장됐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스탠스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고액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디어 시장의 위축의 가능성 때문에 더 좋은 인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연봉이 필요하다라는 오히려 공격적인 좀 홍보가 필요한 국면이기도 하고요. 그 수신료 얘기가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정파적으로 이제 그 여야가 갈라져서 서로 이제 공정성 시비를 제기한다든지 그래서 계속 반복됐어요. 이게 30년 동안. 그 여야 모두 KBS 수신료는 다 그때 다 안 올린다고 했었어요. 입장이 올리지 다 말라고 바뀌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의 자체 틀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그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은 뭐 두 분께 뭐 상황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듣고자 했었고 청취자 의견을 이제는 소개를 좀 많이들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정우님은 시사본부 제가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수신료를 왜 이 하필 코로나 시기에 서민 경제 이렇게 힘든데 올리자고 하시나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예,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7373님은 예, 찾았습니다. 그나마. 10수년간 동결인데 인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오르지 않는 게 있나요? 제일 좋은 방송을 위해서 수신료 인실화해야 합니다. 3342님,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KBS가 공정한 방송을 했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8091님, 양질의 서비스가 보장된다면 인상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KBS 역시 올리는 수신료만큼의 서비스 질 어떻게 향상시킬지 비전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라고도 의견도 주고 계시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거 있는데 제가 한국에 맨 처음 왔을 때 2004년이었는데 서울에서 택시를 탔을 때 1,8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3,800원이요. 이 정도 올라가는 거는 제 보기에는 코로나 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약간 기분 나빠질 수도 있는데 그 우리 물가 인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많이 또 제가 혼나고도 있고 요즘 또 계속 욕 먹고 막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KBS가 잘해야 되죠. KBS 잘해야지. 저도 계속 여기 나오죠. 저 김도영 기자. 예. 지금 이사회까지는 아직 안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사회 이제 안건으로 올라갔고요. 여기서 논의를 절차가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KBS 이사회에 이 수신료 인상 안건이 올라간 상태고요. 네. 남은 절차는 이제 이사회 논의를 통해서 뭐 물론 이제 액수나 이런 부분의 조정도 가능하고요. 네. 이사회를 거치면 방송통신위원회 검토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과방이라고 하죠. 그 상임위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 국회 본회의까지 거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회 문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를 특히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 사실상 수신료 인상한 돈을 더 국민들이 내야 된다는 이 안을 가지고 그 정치권이 이렇게 호응하기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논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짧게 그러면 수신료 인상을 제외하고라도 공영방송 KBS가 어떻게 갔으면 어떤 방송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로 갈게요. 네, 일단 해주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KBS 1TV 1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공영성 콘텐츠로 거의 가득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양을 일단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공정성 시비가 일지라도 그 KBS가 갖고 있는 그 균형성, 중립성이라고 하면 좀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기계적 중립이 아닌 균형성을 갖고 그 콘텐츠를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콘텐츠들을 계속적으로 어떠한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내야 그나마 설득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파오 기자? 저는 양적 날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영 기자님 말씀 맞기도 하는데 동시에도 KBS는 아무리 공영방송이더라도 하나의 산업방송처럼 생각을 하고 그 타사 회사들이랑 아니면 넷플릭스 아니면 유튜브 같은 그런 플랫폼들이랑 경쟁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치독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15일자 일면에 빌 게이츠 인터뷰가 실렸는데 이게 엠바고 파기 논란에 휘말렸다고요? 예, 맞습니다. 15일자 인터뷰였고요. 그 인터뷰 내용은 한국도 그 탄소 제로를 위해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인터뷰 보도였습니다. 그러면 빌 게이츠와 단독 인터뷰를 조선일보가 한 거예요? 단독 인터뷰는 아니고요. 지난달에 이제 빌 게이츠의 신간이 16일에 나왔거든요. 그 2월 16일에 그에 앞서서 1월 말에 그 아시아 기자들 한 10여 명과 조선일보도 포함돼 있고요. 중앙일보도 포함돼 있고 그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이 인터뷰를 진행했던 그 중개했던 출판사가 그 책을 한국 출판을 맡은 김영사였습니다. 아까 빌 게이츠의 신간 출판사는 김영사라는 출판사가 있고, 그리고 그 출판사가 한국 언론과 빌 게이츠의 그 중간에서 다리를 놓은 역할을 했고요. 기자회견을. 그렇죠. 인터뷰를. 그래서 진행을 했고 그 보도가 15일자 일면에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조금 복잡한데요. 단순히 말씀드리면은 김영사가 이제 그 조건으로 엠바고라고 하면은 언제까지는 방송하지 말아주세요, 보도하지 말아주세요, 해달라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그 걸기로는 20일 오후 0시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0시 이후부터 20일
20일부터 보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엠바고를 걸었고요. 그때부터 뭐 출판 준비가 다 됐나 보죠. 예. 아무래도.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이건 인터뷰 기사고 김영사가 조금 더 설에 맞춰가지고 예. 서평 기사의 그 타매체를 상대로 서평 기사의 엠바고를 걸었던 겁니다. 예. 그게 15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5일,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입장에서는 그 비슷한 내용인데 사실 그 책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서평 기사나 인터뷰 네. 기사가 비슷한 내용인데 15일에 이미 다 서평 기사가 나가는 상황에서 5일 있다가 인터뷰 기사가 나간다? 네. 이거를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면이 있었겠죠. 그래서 엠바고를 깼군요. 엠바고를 깼는데 네. 조선일보가 말하는 입장은 사실 그 깬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따로 다시 빌 게이츠 측과 다시 엠바고를 걸었다는 거죠. 그게 15일 오전 10시 반이었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김영사의 엠바고는 유효하지가 않다. 나는 그러니까 인터뷰 당사자와 직접 엠바고를 걸었기 때문에 네네. 그것만 진술하면 되지 김영사가 건 엠바고는 20일 엠바고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파기 논란이 일었던 것이죠. 아, 복잡하다 이거. 복잡한데요. 그러면 알포 기자는 아무래도 이제 외신 관련해서 활동도 하고 기자 활동을 하니까 이런 엠바고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리 같은 게 좀 이해가 되세요? 저도 우리도 그런 좀 약간 예전에는 그 장성택이 없어질 그럴 때는 북한에 예. 그 전엔 이미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관련된 기관들 분들 우리를 부르고 야 장성택이 온다 우리는 죽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죽을 것 같아 그냥 쓰지 마세요. 알았다 안 썼어요 우리는. 네. 엠바고 거면 좀 절저히 지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눈치 게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먼저 쓰면 그 언론사가 뜰 거잖아요. 네.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도 서로 눈치를 보고 거기 이제 다른 인터뷰하는 아시아 기자들 서로 눈치를 보는데 그런 눈치 게임에서 이제 조선일보는 제일 먼저 발을 밟은 것 같아요. 인터뷰 내용도 지금 논란이 있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빌 게이츠 인터뷰 내용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빌 게이츠가 원전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원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지금 한국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일보는 아무래도 비판적인 언론사고, 그러니까 원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빌 게이츠 메시지를 너무 과장했다, 너무 크게 썼다. 빌 게이츠가 마치 원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만 책에 담은 것 있냐, 쓴 거 아니냐. 김영사 측에서는 그렇게 조선일보에 좀 지적을 했고요. 네.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책 내용을 당신들이 보시라. 그러면은 우리가 한 얘기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실제 이제 빌 게이츠가 어떤 입장이냐면은 빌 게이츠는 탄소를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안전성이 강화된 원전의 개량 이 부분에 실제 투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김영사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좀 이 제목으로 이 내용으로 쓴 것은 조선일보가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를 좀 내비치기도 그럼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그렇게 개량화된 안전한 원전만을 또 추구한 건 또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그 책에 보면은 저도 이제 책을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서평을 보면 되게 여러 가지 방안의 하나로서 원전을 제시한 건 맞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원전이라는 것이 지금 한국 정치나 이런 그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굉장히 쟁점이다 보니까 그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부각을 한 것이죠. 인터뷰 이해가 있고 인터뷰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대상자가 있고 취재하는 언론사가 있는데 나중에 제목을 뽑을 때 보면은 인터뷰를 한 사람과 또 다르게 나온 경우도 좀 있어요. 네, 자기 입맛에 맞게 그 인터뷰 내용에서도 그 제일 좀 약간 자기 입맛에 맞는 부분으로 앞에다가 언론사가 막 앞에다가 1번으로 딱 올려놓고 이러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건 언론사의 그 이념이 인터뷰에다가 들어가는 거고 중요한 건 여기서는 거짓말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 이분들이 일부 팩트에다가 눈을 감고 존재하는 팩트를 띄워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살짝 좀 약간 에틱 윤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짓말한 거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냉정하게 짧게. 김영사 회사는 그 상황을 분석했었어요. 미리. 결론적으로 그 세계를 팔고 싶잖아요. 근데 책 안에도 원전 얘기 나오잖아요. 그 원전 얘기를 지금 현재 정부란다 좀 약간 살짝 예민한 문제잖아요.
조선일보 무조건 그걸 띄워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초대할 때는 언론사를 제대로 초대를 했었어야 돼요. 예상까지 했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치독 김도연 기자 또 알파고 신하식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